남편 복 찾은 여인. 한 여인이 남편 복이 많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점괘 도사를 찾아갔다. 도사님, 제가 남편이 6명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복이 많은 년인지 없는 년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디 이야기를 들어봄세. 글쎄 제가 향년 16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시부모를 어찌나 챙기던지 제가 앉아 쉴 새가 없을 정도로 시집살이 고되고 힘들어 뛰쳐나왔습니다. 점괘 도사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녹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자네 올해로 몇 살인가? 45입니다. 그럼 성숙한 나이구만. 계속 말해보게. 여인은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다. 한 2년 정도 시집살이를 끝내고 시장 국밥집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인근에서 성곽 짓는 일을 하는 공사장 인부가 저녁이면 찾아와 국밥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 덕에 장사는 잘 됐죠. 주인 여자가 장사를 잘했어요. 옆에서 장사 수완을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인부 하나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며 자꾸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도 눈치를 주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정네가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주고받았죠. 소문이 났는지 이 남자 저 남자가 찾아와 저를 옆자리에 앉히고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녁이면 남정네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렇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렇구만. 자네가 손님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이쁘고 하니 남자들이 많이 찾아왔구만. 여인은 웃으며 말했다. 여주인한테 배운 겁니다. 사실 국밥도 맛있고 여주인이 손님들한테 잘하니 단골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밥 만드는 비법도 배워나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사가 끝나갈 무렵 그 남정네가 들이닥친 겁니다. 다짜고짜 내 손을 잡고 잠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한테 돼지 머릿고기와 국밥 3그릇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과 제가 그 남정네 술시중을 들며 국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주인은 없고 남정네가 우통을 벗은 채 제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고리가 벗겨져 있었고요.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사타구니가 얼마나 아팠던지 글쎄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점괘 도사는 눈을 개슴츠레 뜨며 말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술이 문제구만. 여인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2번째 남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2번째 남편과는 잘 살았는가? 아니 글쎄, 이 2번째 남편은 성곽 쌓는 일을 하는 석공이었는데 저녁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주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 어느 날 커다란 돌을 옮기다 그만 허리를 다쳐 며칠 앓아눕더니 그 이후부터 밤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석공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막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청소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 사이 주막에서 저에게 눈길을 주는 남정네가 또 생겼습니다. 연하에 잘생긴 남자였죠. 장사꾼이었는데 주막에 올 때마다 나에게 놀이개를 건네주더니
나중에는 비단저고리를 입혀주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주막집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 장사꾼 남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다 한 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찾아왔죠. 젊게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말했다. 그렇구만. 그러면 집안일을 하고 있던 남편의 몸은 나아졌는가? 네,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밤일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막일로 우리 두 사람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사꾼 남자가 주막에서 일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장사나 하자고 했지요. 돈도 많이 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픈 남편을 두고 떠날 수도 없었지요. 물론 정식으로 결혼해 문서에 이름이 올라간 남편은 아니었지만 참아두고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러네.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저를 앉혀놓고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더군요. 차마 대답은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주막으로 향했죠.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사꾼 남자가 나타나 마차를 준비했으니 어서 옷과 물건을 챙겨 나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떠나자는 말에 거절도 못하고 그만 마차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와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함께 했다. 지역 특산물을 사들여 다른 고장에 내다 팔았다. 강원도에서 말린 명태를 사들여 한양이나 내륙지방에 내다 팔았다. 보부상도 아닌 것이 장돌배기도 아닌 것이 변변찮은 작은 장군처럼 오일장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화령 오일장이나 구례 오일장에 들러 싼값에 물건을 사들여 시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내다 팔았다. 두 사람은 같이 자며 먹으며 부부처럼 살았다. 그러다 그 남자는 어느새 세 번째 남편이 됐다. 그런데 왜 세 번째 남자와 헤어졌는고? 지리산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글쎄 호랑이도 아닌 산적이 나타나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장보따리를 빼앗았으며 저를 데리고 산속 소굴로 끌고 가 두목이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산적 두목의 첩으로 살다 본부인이 죽자 제가 두목의 아내로 살며 나름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남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아의 산적 토벌 관군이 산적 소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두목 남편은 붙잡혀갔고 저도 두목 부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고생을 했습니다. 젊게 도사는 찐감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그랬구만.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구만. 그럼 다섯 번째 남자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 어느 날 밤 사또가 하인을 시켜 저를 목욕시키고 비단옷을 입혀 사랑채로 들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나하게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고픈 저는 닭고기부터 허겁지겁 먹고 사또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첩이지만 그렇게 사또가 제 다섯 번째 남편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관아의 군졸들이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으며 여종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본부인의 시기와 질투, 음모가 시작된 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방은 저를 가마에 태워 꽃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젊고 잘생긴 꽃미남 남자가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 딴 꽃을 저에게 건네는 꽃미남 남자는 이 봄날 꽃보다 이쁜 마님을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저와 꽃마시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냇물이 흐르는 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다리 너머에서 사또가 가마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딱 마주친 상황에서 남자는 곤장을 맞았고 저는 사랑채에 갇혀 며칠을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따르는 여종 하나를 시켜 이방을 기방으로 불러내게 했습니다. 자네가 이방에게 술 대접을 하려고 그런 것인가? 그곳 기방에는 사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방 여주인이 있었다. 그 여주인도 사또의 본부인에게 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본부인을 혼내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이방이 찾아온 셈이었다. 이방이 찾아오자 여주인은 최고의 술방으로 안내하고 술상을 차려주었다. 이쁜 기생들을 들여보냈고 술 취한 이방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다. 점괘도사님, 그때 저는 기방 여주인과 친분을 쌓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술 취한 이방에게 돈을 두둑히 건네며 안방마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방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를 꽃미남 젊은 남자와 만나게 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안방마님이라는 사실과 그 꽃미남이 안방마님의 애첩,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방 여주인과 함께 본부인을 내칠 계획을 세웠죠. 이방을 통해 그 꽃미남이 사는 곳을 알아내 제가 찾아가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부인을 찾아가 인사를 정중히 하고 손수 지은 꽃무늬 비단옷을 선물로 건네며 술 대접을 올렸습니다. 술에 취한 본부인이 잠시 눈을 감고 누워있는 사이 별채에서 술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던 꽃미남을 본부인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세 사람이 안방에 앉아있을 때 사또가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가 황급히 나가 사또를 맞이했고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또는 본부인과 꽃미남이 상의를 벗은 채 서로 안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허, 이런 일이, 자네가 어찌 그런 일을 꾸몄는가? 에휴, 원래는 그런 짓을 못하는 제가 당하고 보니 당한 대로 당한 만큼 지혜가 생기더군요. 여인은 감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천천히 씹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 원한이 반복된다네. 세상의 업보가 그렇게 생긴다네. 그러니 지혜는 업보의 업보라네. 내처진 본부인이 포기하지 않고 평소 돈을 주며 친분을 쌓았던 병방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병방이 이방을 뇌물죄로 고발해 내쫓고 저를 풍기물란죄로 포박했습니다. 본부인이 산적 잔당에게 물어 세 번째 남편을 찾아내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본부인은 자신이 다시 안방마님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남편을 관아에서 간부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남편은 산적 두목 부인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관아를 찾아와 저를 지목하며 저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저 여자는 산적과 놀아나고 이제 사또의 첩으로 살며 사또와 고을을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사또 본부인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자 병방에 의해 곤장을 맞고 내쫓겼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은 감자를 입안에 넣었다. 그렇게 저는 거지로 노숙인 처지가 됐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남들이 버린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참 안 됐구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다네. 그러다 어느 농부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한겨울 거리에서 내리는 눈에 덮여 죽어가는 저를 발견한 농부가 저를 돌보며 살려주었습니다. 늙은 노모와 함께 살아가는 농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늙은 노모에게 식사를 올렸고 여름 내내 농사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 그 농부를 위해 살림을 했습니다. 초가 담벼락 너머 미루나무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시원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매미처럼 하늘로 가볍게 날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농부는 권력이 없었으며 가난에 사는 것이 힘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농부이기에 명예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여인은 돈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남자와 살아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자신에게 평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젊게 도사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제 자네는 지금의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잘 살 것이네. 여인은 젊게 도사와 이야기를 마친 후 농부와 농사를 지으며 잘 살기로 결심했다.